안녕하세요. 우주산업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리려고 노력하는 글로벌N의 박광남 팀장입니다. 오늘의 우주산업에 대한 소식으로는 It's Rocket Science라는 주제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사실 관용적으로 로켓 사이언스라는 용어는 배우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It's not rocket science라고 주로 사용하고요. 뜻은 It's not so difficult와 같은 뜻입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관용 문구가 생겼을까요? 왜 로켓 과학에서 이런 말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0일에 안타까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설립된 독일의 항공우주 스타트업인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사가 개발한 스펙트럼이라는 로켓이 최초 시험 발사 중 약 20초 만에 추락하며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자르사가 스펙트럼이라는 로켓을 개발했는데 이 로켓은 저궤도에는 1000kg, 태양 동기 궤도에는 약 700kg의 페이로드를 실어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로켓입니다. 24년 6월에 나토의 신규 지원 기금과 23년 3월에 모금했던 시리즈 C 라운드가 연장되면서 이 6월 달에 약 6,500만 유로의 자금이 추가로 모집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총 4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펀딩한 유럽에 위치한 로켓 개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결과물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쉽게도 궤도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실패하게 된 것이죠. 원래는 22년에 첫 발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사 계획이 지연되면서 최초 계획 대비 약 3년 정도 지난 시점인 지난 3월 30일에서야 노르웨이에 위치한 발사대에서 첫 발사 시험을 했던 것이죠. 사실 로켓 개발에는 이런 수많은 난관 등으로 인해서 원래 계획보다 지연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긴 합니다. 제가 잠시 펀딩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 로켓 개발이 얼마나 어렵냐를 금액으로 간단하게 환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자르사가 원화로 약 4억 유로면 6,4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모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콘 9이 1회 발사 비용이 약 7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듯 700억이라고 한다면 약 10번 정도 발사에 성공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회사가 펀딩한 모든 돈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로켓 개발에는 이렇듯 엄청난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로켓 발사가 상업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 번 만들어진 발사체를 여러 번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회용 로켓과 비교했을 때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스페이스X에서 로켓 발사를 하는 계획을 표현한 도식도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일회용 로켓들은 이 단분리가 일어난 이후 시점부터는 일단 발사체를 제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1단 발사체를 안정적으로 회수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상승 국면만 고려하면 됐었던 과거의 로켓 기술과는 다르게 이 하강 국면을 고려한 재사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간 우주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히 이 재사용 기술을 꼭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음 장에서는 이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재사용 발사체를 위한 주요 기술을 정리를 한번 해본 테이블입니다. 이 재사용 발사체의 기술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로켓 구조와 단분리 설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착륙용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센서 융합 및 항법, 고급 가이던스 기술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네 번째는 이 엔진을 재점화하고 이 엔진의 스로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렵다고도 평가를 받는데 비선형 구간이라는 곳에서 로켓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복 재사용, 그다음에 정비를 최소화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보신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내용을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로켓의 개발 초기부터 재사용을 목적으로 발사체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일회용 발사체와 달리 여러 번의 반복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부품들에 비해서 강성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점에서 최초 설계부터 일회용 발사체 대비 더 높은 난이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설계의 차이 말고도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단분리 기술이 더욱 고도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단분리 기술은 이미 저희가 일회성 로켓에서부터 사용했던 기술로서 성숙된 기술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재사용을 위한 발사체는 조금 더 높은 분리의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회용 발사체하고 다르게 일단 로켓이 분리된 이후 복귀 비행으로 다시 지구에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세한 자세 변화와 충격으로 회수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완전 재사용을 목표로 하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1단이 완전히 분리되기 이전에 2단 엔진의 점화를 통해 로켓의 추진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분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핫스테이징이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핫스테이징 기술이고요. 핫스테이징의 단 분리 중에서도 로켓이 계속해서 추진력을 유지하여 속도 손실을 최소화해서 연료 사용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요. 또한 분리 과정에서 충격을 줄여주어 로켓의 자세와 비행 경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로켓 제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와 조금 더 안정적인 단분리 기술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듯 안정적으로 단분리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 1단 로켓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 대기권 재진입과 착륙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되는 숙제가 남게 됩니다. 이를 위해 로켓에는 공중에서 자세를 제어하고 착륙 시에 부드럽게 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장치가 화면에 보시는 그리드핀과 랜딩 기어라는 하드웨어입니다. 그리드핀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자주 먹는 벌집 피자와 비슷하게 생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드핀은 로켓의 상단부에 장착된 격자형 날개로 로켓이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낙하할 때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여 로켓의 방향과 자세를 조정하는 장치이고요. 랜딩 레그는 로켓의 하단부에 접이식으로 부착된 다리로 착륙 직전에 펼쳐져서 충격을 흡수하면서 로켓을 직립 상태로 서게 만드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켓은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매우 심한 공력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이 그리드 핀을 통해서 낙하하는 동안에 핀들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여 로켓의 피치, 롤 등 자세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제어된 발사체가 착륙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 랜딩 레그가 작동하게 되는데 랜딩 레그는 비행 중에는 로켓 측면에 밀착되어 있다가 착륙 몇 초 전에 힌지를 활용해서 지면을 향해 펼쳐지면서 작동하게 됩니다. 현재 메카젤라와 같은 로봇팔로 로켓을 잡을 것이 아니라면 이 그리드핀과 랜딩 레그는 재사용 발사체의 대표적인 하드웨어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사체 재사용을 위해서 이 단분리 기술과 하드웨어 장비들이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완전한 재사용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1단 로켓을 정확한 지점에 안전하게 착륙시키려면 이 로켓이 자신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원하는 궤도로 유도할 수 있는 항법 및 가이던스 등 이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여 로켓의 상태를 추정하고 고도화된 유도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엔진과 조종면을 제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없이 로켓 스스로 내가 어디쯤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조종해야 그곳으로 갈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실행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화면에 보이는 장비가 로켓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성 측정 장치 IMU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3개 축의 자이로스코프가 있고요. 이 자이로스코프는 회전 속도 센서입니다. 그리고 가속도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로켓의 각속도 및 가속도를 측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성 센서로부터 얻어진 값들을 통해서 로켓의 자세와 속도, 위치 변화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관성 센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실제 로켓은 관성 센서와 더불어서 GPS 수신기, 기압 고도계, 레이더, 라이더 고도계 등 다양한 장비들을 복합적으로 융합해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신원 정보들을 잘 융합하고 정교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이 재사용 발사를 위한 핵심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양한 센서로 많은 신호를 받아들이고 신호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융합해서 합리적인 명령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신호가 많아질수록 복잡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저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듯 소프트웨어 역량이 확보됐다면 이제는 속도를 줄이고 경로를 조정하는 등 명령을 하드웨어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엔진을 여러 번 재점화하거나 안전한 착륙을 위해서 엔진의 추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즉 스로틀 제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어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로켓은 한 번 점화하여 일정 추력으로 연소가 지속된 뒤 종료되면 끝이었습니다만 재사용을 위해서는 엔진을 필요할 때마다 다시 켰다가 껐다가 추력을 높였다가 줄였다 하는 기술이 요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페이스X의 팔컨 9 로켓 같은 경우에 1단 발사 이후에 1단 분리 직후 부스터백 엔진 점화로 속도를 한번 줄이면서 반대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요. 대기 재진입 시 재진입 감속 엔진 점화로 속도를 한 번 더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착륙 직전 착지 엔진 점화로 최종 속도를 0으로 만들면서 착륙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엔진을 여러 번 켰다가 꺼야 되고 착지 순간에는 로켓이 사실 거의 연료를 다 썼기 때문에 로켓의 중량이나 이런 무게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엔진 추력이 너무 클 경우 감속이 되지 않아서 로켓이 튀어오르는 등 제어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의 추력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은 매우 쉽게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난이도로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비행 중에 엔진을 반복해서 켤 수 있도록 특수한 점화 장치를 만들어 놓은 팔콘 9의 모습입니다. 팔콘 9은 점화 장치로 TATB라고 하는 파이로포릭이라는 물질을 사용을 합니다. 좀 어렵죠. 이는 산소와 접촉하면 자연 발화되는 성질을 이용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순간이 산소와 접촉하면서 자연 발화될 때 보이는 현상입니다.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 우주 환경에서는 이 재점화 같은 것들을 하는 일도 굉장히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자료를 통해서도 언급했듯이 사실 로켓 엔진 설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추가적인 임무까지 수행하려고 한다면 복잡성이 더해진다는 점에서 그 어려움을 저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기술적 난제로 평가받는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 비선형 구간에서 로켓을 제어하는 방법인데요. 이 로켓이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 공기 역학적 특성이 급변하는 속도 영역들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비선형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그림 자체를 보셨을 때 이게 뭐야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이 초음속 단계에서 역추진을 시도하거나 또는 아음속 단계에서 천음속 단계로 로켓의 속도가 올라갈 때 로켓의 주변 환경에는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여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음속 구간은 이 마하 속도 1의 전후 속도 영역부터 천음속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부터 기류가 불안정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초음속 역추진을 하게 되면 상황에서는 기존의 공력 센터와 흐름 패턴이 크게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평소와 같은 단순 제어로는 로켓의 안정적인 자세 유지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로켓 발사체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자세 유지에 실패하면 본 궤도를 이탈하거나 폭발할 위험성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도 제어에 실패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비선형 구간을 극복하려고 힘쓰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비선형 구간에 대한 제어는 이 재사용 발사체 기술학회 끝판왕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극복해야 될 난제가 여전히 많은 분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론적 모델은 태생적 한계가 좀 있고요. 실제 비행 실험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는 엄청난 비용과 리스크를 동반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빠른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센서는 태생적으로 좀 오류가 있거든요. 이런 한계 등을 극복해야 되는 다양한 과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천음속, 초음속 역추진 제어는 공력각, 추진 제어, 진동 제어, 소프트웨어 등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이를 완벽하게 해결할 유일한 주체로 스페이스X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러한 역량을 확보해야지만 재사용 발사체 기술의 활용 점정을 찍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슬라이드인데요. 이 우주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재사용 발사체 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는 연도별 로켓 발사의 숫자를 보더라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이 글로벌 로켓 발사의 숫자와 이 스페이스X의 CAGR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글로벌 로켓 발사의 CAGR은 약 15%로 사실 꽤 준수한 편입니다만 스페이스X는 약 40%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총 로켓 발사 숫자에는 스페이스X의 발사 횟수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제가 이걸 제외하고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CAGR이 6%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거의 성장세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듯 재사용 발사체 기술 개발이 우주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저희가 간단하게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 우주로 나아가는 이 스페이스X의 경로를 뒤쫓으려고 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고요. 그들의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